섬세한 레이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따스한 기운에 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나른하고 흐물흐물했지만 마음만은 꿀단지에 빠진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어제는 나와 이현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화처럼 완벽했습니다. 나는 맞춤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빠의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 끝에서 평생 나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그 남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친지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현우가 내 손에 반지를 끼워줄 때 그 깊고 빠져들 것만 같았던 눈빛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 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이현우 씨 아내구나. 나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현우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옆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실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침대 협탁 위에 던져둔 내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진동 소리가 방 안의 고요함과 달콤함을 깨뜨렸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웨딩홀이나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어제 그렇게 큰 행사를 치렀으니 처리할 자잘한 일들이 남아있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다소 낮고 긴장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먼저 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제 그랜드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신 신부 박민서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나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익숙한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시죠? 박민서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랜드 신라 호텔 연회부의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호텔 직원 특유의 친절함이나 상냥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춘 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즉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내 심장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니. 호텔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지금 당장 나를 찾는 걸까? 계산서 문제 아니면 우리가 귀중품을 두고 왔나? 김 부장님 말씀하세요. 나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김 부장님은 저쪽에서 심호흡을 한번 하는 듯 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져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결혼식 CCTV 영상에 관한 일입니다. 저희 호텔 규정상 중요한 연회 장소의 CCTV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재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보안팀 직원이 민서 씨께서 사용하신 크리스탈 볼룸과 그 부속 구역의 영상을 재확인하던 중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CCTV가 이상하다고요? 핸드폰을 쥔 내 손가락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물건을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무슨 보안상의 문제라도 있나요? 나는 캐물었습니다. 전화를 방해받은 데 대한 약간의 불쾌감은 순식간에 모호한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품 분실이나 보안 문제는 아닙니다. 김 부장님은 즉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초간 말을 멈추고 용어를 고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듯 그의 말은 빨라졌습니다. 민서 씨, 전화상으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고 심지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민서 씨께서 직접 호텔로 오셔서 어제 특정 시간대, 특정 구역의 CCTV 원본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셔야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와서 CCTV를 보라고. 그것도 특정 시간, 특정 구역을. 내 숨이 잠시 샜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내가 직접 와서 확인할 만큼 심각한 일이 대체 뭘까? 누가 몰래 들어와서 난동이라도 부렸나? 내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김 부장님의 다음 말은 얼음 송곳처럼 예고 없이
내 귓속을 파고들어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 그의 목소리는 경고에 가까울 만큼 엄숙했습니다. 부디 혼자 오셔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특히 남편이신 이현우 씨에게는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번 통화와 CCTV 확인에 관한 어떤 것도 그분께 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현우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결혼식은 우리 두 사람의 것인데 무슨 일이기에 그에게 숨겨야 하고 심지어 그에게 알리지 말라고 특별히 강조까지 하는 걸까? 지극히 황당하고 불안한 감정이 나를 휩쌌습니다. 온갖 혼란스러운 추측들이 머릿속에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차가운 흔적만 남기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설마 현우가 결혼식장에서 무슨 짓이라도 한 걸까? 그럴 리가. 그는 어제 내내 내 곁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김 부장님, 대체 무슨 일인가요? 조금이라도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고 나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떨림이 섞여 나왔습니다. 민서 씨,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의 성격과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전화상으로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CCTV 화면은 민서 씨 본인께서 직접 해석하셔야 합니다. 저희 호텔 측은 사실 기록을 제공할 뿐 그 안의 인간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권한도 방법도 없습니다. 김 부장님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쉽사리 감지하기 어려운 동정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십시오. 민서 씨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호텔 지하 2층 보안 관제센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착하시면 이 번호로 바로 전화 주세요.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혼자 오셔야 합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나는 마치 주문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니 웨딩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고 화창했고 어제 결혼식의 꽃향기와 축제 분위기가 아직도 감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기묘한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짙고 음울한 의심의 구름에 뒤덮여 버렸습니다. 이현우에게는 말하지 마. 이 말이 사악한 주문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옆에 비어있는 베개를 보았습니다. 현우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회사에 긴급한 해외 화상회의가 있어서 서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면서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좀 더 자. 나 회의 끝나고 아침 해줄게.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평범했는데 하지만 호텔 부장님의 말은 내가 이제 막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이름의 연약한 거품에 박힌 가시 같았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성은 이게 오해이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장난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약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를 재촉했습니다. 가서 확인해봐, 민서야. 반드시 가서 봐야 해.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나는 이를 악물고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부드러운 카펫을 밟았지만 조금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긴 머리를 대충 묶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침실 문으로 다가갔을 때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정성껏 꾸며진 신혼의 기쁨이 가득한 이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문손잡이를 돌려 몸을 빼냈습니다. 서재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현우가 유창한 영어로 회의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에 있는 차키를 집어들고 마치 도둑처럼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랜드 신라 호텔로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분명 호텔 측의 착오이거나 별일 아닌 걸 과장하는 걸 거야. 아마 중요하지 않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찍혔을 뿐일 거야. 현우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결혼식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그가 설마.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라는 그 말은 유령처럼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나는 화려한 정문 로비로 가지 않고 김 부장님이 말한 대로 지하 주차장의 외진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분도 채 되지 않아 호텔 매니저 유니폼을 입은 심각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 눈에 띄지 않는 비상구 문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더니 내 차 옆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박민서 씨 되십니까? 그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를 따라 이쪽으로 오시죠. 김 부장님은 별다른 말 없이 나를 그 문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안은 호텔 후방 지원구역의 통로였고 불빛은 다소 어두웠으며 오직 우리 두 사람의 발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카드를 찍어야만 탈 수 있는 내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길 내내 이어진 침묵은 사람을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더 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내 마음의 압박감과 공포를 가중시켰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보안관제센터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걸린 두꺼운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부장님이 카드를 찍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무거운 문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은 아주 큰 방이었고 벽면 전체가 호텔 곳곳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안 유니폼을 입은 몇 명의 직원들이 조작대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그보다 더 나를 등골 오싹하게 만든 것은 연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민. 나는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박 대리, 어제 크리스탈 볼룸 메인홀이랑 연결된 2층, 신부 전용 메이크업실, 그리고 비상계단 근처,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CCTV 백업 영상 좀 틀어줘요. 내가 아침에 표시해둔 구간들 위주로. 김 부장님은 젊은 보안 직원에게 지시한 뒤 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칸막이로 따로 분리된 작은 작업실을 가리켰습니다. 민서 씨, 저희는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나는 다소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그를 따라 그 작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아주 고사양으로 보이는 컴퓨터 모니터 1대가 전부였습니다. 박대리라는 젊은 직원이 곧 외장 하드를 들고 들어와 컴퓨터에 연결하고 몇 번 조작한 뒤 조용히 나가면서 칸막이 문까지 닫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나와 김 부장님, 그리고 눈앞에서 희미한 푸른빛을 내뿜는 모니터만이 남았습니다. 민서 씨, 좁은 공간에서 김 부장님의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보시게 될 화면은 민서 씨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보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켜지지 않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님은 한숨을 쉬고는 마우스를 움직여 비디오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은 컬러 고화질이었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각도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곳은 바로 어제 내가 사용했던 2층 신부 메이크업실의 바깥 공간이었습니다. 안쪽은 탈의실이라 CCTV가 없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오후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막 끝난 직후였고 나는 연회장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메이크업실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내가 갈아입은 평상복과 몇 가지 잡동사니만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메이크업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안에서 가볍게 잠갔습니다.
그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내 혈액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현우, 그리고 내 들러리, 어릴 적부터 가장 친했던 내 단짝 친구 최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제 울면서 내가 행복을 찾아서 기쁘다고, 현우는 좋은 남자니까 꼭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살뜰하게 내 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주고 휴지를 건네주며 분주하게 움직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CCTV 화면 속에서는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앞에 서 있던 수진이가 맹렬히 돌아서서 뒤따라 들어온 현우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조금의 놀람이나 거부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심지어 그대로 고개를 숙여 조급하게 그녀의 입술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열정적이다 못해 일그러진 깊은 키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얽혀 팔로 상대의 몸을 부서져라 감쌌습니다. 수진이의 손은 심지어 아직 신랑 예복을 입고 있는 현우의 셔츠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속에서 역한 기운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고 눈물은 예고 없이 쏟아져 나와 시야를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추악한 장면은 여전히 내 망막에 선명하게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마 수십 초, 어쩌면 한 세기가 흐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 조금 떨어졌지만 몸은 여전히 밀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잘 아는 목소리였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교태와 투정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 나 정말 못 참겠어. 당신들이 반지 교환하는 거 보면서, 민서가 행복한 얼굴로 당신 품에 안겨 있는 거 보면서 질투나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우리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 현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이었지만 독사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어제 막 결혼식 올렸는데 지금 이혼 얘기를 꺼내면 너무 눈에 띄잖아.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시간. 당신은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하잖아.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 걔 아버지가 남겨준 신탁 기금이랑 회사 지분, 그리고 걔 엄마 명의의 그 낡은 아파트, 곧 재개발 들어가잖아. 그거 엄청난 돈이라고. 이제 당신들은 법적 부부니까 그 재산들이 곧 당신 거 절반이 될 텐데. 설마 진짜 연기하다가 정들어서 걔를 못 버리게 된 건 아니지. 현우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담긴 경멸감에 나는 얼음 동굴에 떨어진 듯 했습니다. 진짜 연기? 무슨 소리야. 박민서, 그 멍청한 여자는 좀 사는 집딸이라는 거 말고 뭐가 있어? 순진하고 속이기 쉽고 재미도 없지. 내가 걔 비위 맞춘 건 다 이것들 때문이잖아. 챙길 거 다 챙기고 나면 적당한 핑계 대고 쫓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그때가 되면 돈은 우리 거고 자기도 더 이상 그 빌어먹을 들러리 노릇하면서 속상해할 필요 없어. 수진이는 금세 기분이 풀린 듯 그에게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그럼 됐어. 참, 걔 은행 다니는 사촌 오빠 김진우 말이야. 우리를 좀 의심하는 것 같던데 저번에 민서한테 슬쩍 떠보면서 당신이 투자한 그 프로젝트 믿을만 하냐고 물어봤대. 조심해야 할 거야. 걱정 마. 프로젝트 계약서는 완벽하게 만들었어. 돈은 몇 번 거치면 깨끗해져. 걔 사촌 오빠 그냥 어리숙한 풋내기일 뿐이야. 문제될 거 없어. 현우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계산적인 태도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박민서를 안정시키는 거야. 의심하지 않게 몇 달 뒤에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들이 뒤에 무슨 말을 더 했는지는 이미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이명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나무 인형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이 차갑게 식은 채 멈추지 않는 떨림에 시달렸습니다.
눈물은 미친 듯이 흘렀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어제 나를 감동시켜 눈물 짓게 했던 그 완벽한 결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등 뒤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감정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린 멍청한 여자, 순진하고 속이기 쉬운 여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이제껏 느껴왔던 모든 행복감과 안정감은 이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 나 가장 우습고 비참한 농담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김 부장님이 조용히 티슈 한 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마 보기 힘들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사실 나는 도저히 진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뒤에 비상계단 통로에서 찍힌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은 3시쯤이고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자산 이전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더 보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물 너머로 화면 속에서 여전히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그 역 같은 남녀를 보았습니다. 심장에서 날카로운 송곳이 찌르는 듯한 격통이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고통과 냉기 속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이상하게 뜨거운 불꽃 하나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증오였습니다. 나는 손등으로 얼굴의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내 눈은 여전히 핏발이 서고 상처로 가득했지만 방금 전처럼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은 없었습니다. 나는 김 부장님에게 쉬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전부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김 부장님, 나는 코를 훌쩍이며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이 CCTV 원본 파일들은 부디 저를 위해 비밀리에 잘 보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본 하나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김 부장님은 나를 보며 내가 이렇게 빨리 변한 것에 다소 놀란 듯 했지만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엄격한 규정이 있어 원본 영상은 허가 없이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사본에 관해서는 규정상 그리고 민서 씨의 안전을 고려해서 제가 직접 외장 하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만약 필요하시다면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저희가 관련 증거를 제공하는데 협조할 수 있습니다. 민서 씨,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은 냉정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안정제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찬물 같기도 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 그 두 인간의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던 내 뜨거운 머리를 조금 식혀주었습니다. 맞아,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 이현우와 최수진은 분명 오랫동안 계획해왔고 치밀하게 계산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면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외에 그들에게 내가 비이성적이고 예민하다는 역공의 빌미를 주는 것 말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냉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계산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삼킨 것들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그 쓰레기 같은 남녀가 평생 상상도 못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다시 재생되기 시작한 CCTV 화면을 노려보았다. 최수진의 그 의기양양한 미소와 이현우의 그 위선적인 다정함은 이제 내 눈에는 더 이상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 비참한 결말의 예고편이었다. 결혼식 다음 날, 나의 세계는 무너졌다. 호텔 보안 관제센터에 그 숨막히는 작은 방에서 나와 지하주차장의 어두운 불빛 아래 다시 섰을 때 바깥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분명 아직 낮이었고 주차장 환풍구를 통해 햇살이 몇 줄기 빛기둥을 만들고 있었지만
나는 온몸이 춥고 뼈마디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김 부장님은 내 차까지 바래다 주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나지막이 한마디 했다. 민서 씨, 인생은 깁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 인사를 할 기운조차 없었다. 기계적으로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떨었다. 방금 CCTV 영상 속의 그 장면들, 그 대화들은 가장 악독한 저주처럼 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모든 디테일이 끔찍할 정도로 선명했다. 현우가 수진의 허리를 감싸던 손, 수진이 발꿈치를 들고 키스에 응하던 모습, 내 재산을 계산할 때의 그 탐욕스럽고 경멸적인 얼굴, 그리고 현우가 나를 순진하고 속이기 쉽고 재미없다고 말할 때의 그 경멸적인 냉소까지. 가슴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저 마비된 듯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탁하게 불어들어왔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차를 한적한 한강변으로 몰고 가 한참을 세워두었다. 핸들에 엎드려 소리 없이 실컷 눈물을 흘렸다. 울고 나서는 차가운 강물로 얼굴을 세게 씻었다. 차창에 비친 눈이 퉁퉁 붓고 엉망인 내 모습을 보며 나는 한자 한자 나지막이 말했다. 박민서,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그들이 널 속이고 널 계산했어. 넌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나는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로 온 흔적을 꼼꼼히 가렸다. 립스틱도 조금 발라 핏기 없는 얼굴에 생기를 주었다. 그러고 나서야 다시 차에 시동을 걸고 그 집이라는 곳으로 향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막 맛있어 보이는 된장찌개를 들고 나오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에는 즉시 다정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자기 왔어? 어디 갔다 와? 나 회의 끝나자마자 장 봐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좀 만들었어. 어제 결혼식 연회에서는 정신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 그의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눈빛은 너무나 걱정스러웠으며 말투는 너무나 다정했다. 만약 내가 방금 CCTV 영상에서 그의 다른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감동해서 당장 그의 품에 안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미소가 역겨울 정도로 위선적이고 그 걱정이 설탕을 바른 독약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바닥을 세게 꼬집었다. 고통으로 억지로 냉정을 유지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고 약간 피곤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평소와 같은 말투로 신발을 갈아 신으며 말했다. 어디 안 갔어. 그냥 근처 백화점 좀 둘러보다가 뭐 좀 샀어. 나는 길가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쇼핑백을 흔들어 보였다. 허리가 좀 아프네. 어제 하이힐 신고 너무 오래 서 있었나 봐.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현우는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내 가방을 받아들고 내 어깨를 감싸려고 했다.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쇼핑백을 내려놓는 척하며. 하지만 방금 그 순간의 접촉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속이 울렁거렸다. 왜 그래 자기? 현우의 손은 허공에 머물렀고 그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야, 나는 몸을 일으켜 억지 미소를 지었다. 몸에 땀이 좀 나서 찝찝해서 먼저 손 좀 씻을게.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걸어가 문을 닫았다.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경계심과 증오가 서려 있었다. 안 돼, 민서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가 단번에 알아챌 거야.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계속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보며 몇 번이고 정상적인 표정을 연습했다. 근육이 더 이상 그렇게 경직되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밖으로 나갔다. 식탁에서 현우는 여전히 살갑게 내게 반찬을 놔주고 회사 얘기를 하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 참, 수진이가 오후에 메시지 보냈더라. 너 괜찮냐고.
어제 너무 정신없어서 너랑 제대로 얘기도 못했다고. 내 친구 정말 최고야. 수진이. 그 여자가 감히 먼저 수진이 얘기를 꺼내? 젓가락을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밥을 한술 떴다. 응. 하고 얼버무렸다. 고개를 들면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가 모든 위장을 불태워 버릴 것 같았다. 자기, 너무 피곤한가 보네. 안색이 안 좋아. 현우가 내 이마를 짚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가 봐. 나는 고개를 돌려 피했다. 입맛이 없네. 먼저 좀 누워 있을게. 그래, 가서 쉬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현우의 말투는 여전히 너그럽고 다정했다. 나는 거의 도망치듯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문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내 모든 것을 망가뜨린 그 남자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의 거짓된 걱정을 들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견뎌야만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내가 가장 혐오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완벽한 가면을 쓴 배우처럼 현우 앞에서 나는 순진하고 속기 쉬우며 신혼의 행복에 흠뻑 빠진 어린 여자 역할을 열심히 해냈다. 나는 그에게 웃어 보였고 그의 스킨십에 응했다. 매번 접촉할 때마다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새집 인테리어를 의논하고 가끔은 애교도 부렸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결혼식 후 물건 정리와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를 처리한다는 핑계로 점점 더 혼자 외출하는 시간을 늘렸다. 조사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촌 오빠 김진우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그가 바로 CCTV 영상에서 현우와 수진이 언급했던 은행에 다니며 그들을 조금 의심하던 그 사촌 오빠였다. 그는 나보다 5살 많았고 어릴 적부터 친오빠처럼 나를 지켜주었다. 성격은 올곧고 심지어 고지식한 면도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그에게 나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셨다. 나는 전화로 길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진우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먼저 결혼을 축하해 주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민서야,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안색도 안 좋고 이현우 그 자식이 너 잘 안 챙겨주냐? 익숙한 걱정에 코끝이 찡해지며 꾹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이현우랑 최수진, 걔네들 문제 있는 것 같아. 진우 오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문제? 뭘 발견했어? 그는 역시 이미 무언가 의심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자극적인 디테일은 빼고 CCTV에서 그들이 몰래 공모하는 것을 보고 내 재산을 노리는 대화를 들었던 대략적인 상황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진우 오빠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주먹으로 카페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보자 그는 서둘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의 분노는 감추지 못했다. 짐승 같은 새끼들. 내가 저 자식 번지르르한 게 딱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리고 최수진, 너랑은 친자매처럼 굴면서 뒤에서 이렇게 칼을 꽂아? 민서야, 너 어떡할 거야? 내가 당장 사람 좀 알아볼까? 오빠. 나는 급히 그를 막았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걔네는 오랫동안 계획했어. 분명히 대비책이 있을 거야.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증거야. 확실한 증거. 걔네가 어떻게 재산을 빼돌리는지, 그 투자 프로젝트에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 말이야. 지금 긁어부스럼 만들면 우린 아무것도 얻지 못해. 진우 오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진정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오빠가 너무 흥분했다. 걱정 마. 은행 쪽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규정 위반으로 고객 계좌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지만 이현우가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거나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가 있으면
간접적으로 동향을 파악할 수는 있어. 그리고 걔가 너한테 투자하라고 한 블루마린 테크 프로젝트 말이야. 내가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사업 계획서가 너무 완벽해. 비현실적일 정도로. 내 친구 중에 관련 감사 부서에서 일하는 놈이 있는데 걔한테 이 프로젝트 배경이랑 자격 좀 몰래 알아봐 달라고 할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진짜 가족이 의지가 되었다. 오빠, 고마워. 근데 오빠도 꼭 조심해야 해. 오빠가 조사한다는 거 들키면 안 돼. 걱정 마. 네 오빠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 진우 오빠는 나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했다. 민서야,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하다니. 돈은 필요 없어? 아니면 변호사라도. 오빠가 경제 분쟁이랑 이혼 소송 잘하는 변호사 몇 명 아는데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변호사는 아직. 우리가 증거를 더 모은 다음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오빠, 혹시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다른 거 말고 그냥 이현우랑 최수진. 평소 동선 좀 감시해 달라고. 특히 걔네 둘이 몰래 만날 때 뭐라도 좀 찍을 수 있는지. 너무 막장 드라마 같다는 거 알지만 때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일 때도 있잖아. 진우 오빠는 잠시 놀란 듯 했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건 나한테 맡겨. 입 무겁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아볼게. 진우 오빠와 헤어진 후 마음이 조금 놓였다. 적어도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주전장은 여전히 나와 이현우의 잇집이라는 것을. 나는 이현우의 핵심 정보에 더 직접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현우의 서재는 평소에 잠겨 있었다. 중요한 사업 서류가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어지럽힐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예전에는 그의 개인 공간이라고 존중해서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잠긴 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열쇠는 그가 항상 가지고 다녔지만 나는 그가 비상 열쇠를 거실 책장에 있는 두꺼운 영문 원서 한 권 안에 숨겨두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 영어 실력과 관심사로는 절대 그 책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예전에 우연히 그를 도와 다른 책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그때는 그냥 물건 숨기는 곳이 특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게 기회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샤워하는 틈을 타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비상 열쇠를 꺼내 재빨리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다시 잠갔다. 서재는 깔끔했다. 그의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나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그의 생일, 심지어 수진의 생일까지 몇 개 시도해봤지만 맞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해서 더 시도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의 파일 캐비닛으로 눈을 돌렸다. 캐비닛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빠르게 뒤져보았다. 대부분은 회사 재무보고서, 프로젝트 계약서, 사본 같은 것들이었고 보기에는 모두 정상적이었다. 가장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딱딱한 파일 폴더 하나를 만지기 전까지는 꺼내서 열어본 순간 내 혈액은 다시 한번 거의 굳어버렸다. 안에는 몇 가지 서류가 있었다. 하나는 내 이름으로 서명된 위임장 초안이었다. 내용은 이현우에게 내 명의의 모든 자산을 전적으로 처리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신탁기금, 수익금 인출, 주식 계좌 운용, 심지어 부동산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날짜는 비어 있었다. 분명 기회를 봐서 나를 속여 서명하게 할 준비였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블루마린테크 프로젝트의 추가 계약서 사본이었다. 조항은 극도로 복잡했지만 핵심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투자자로서 자금은 아버지의 신탁기금에서 나오며 투자된 자금 대부분은 해외 기술 구매와 판로 개척에 사용될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취인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외에 등록된 몇몇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것은 돈을 물에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수진의 명함 몇 장도 있었다.
하지만 명함에 적힌 직함은 내가 알던 그녀가 다니던 작은 무역회사의 행정직이 아니었다. 현수 캐피탈의 투자 총괄 이사였다. 현수, 이현우의 현, 최수진의 수. 정말 역겨웠다. 나는 핸드폰으로 이 중요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선명하게 찍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초점이 맞지 않았다. 나는 또한 낡은 핸드폰 하나를 발견했다. 충전해서 켜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와 수진의 노골적인 대화 기록, 스크린샷이 가득했다. 아마 달콤한 증거를 남기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우리 결혼 한참 전 날짜에 호텔 결제 기록들도 있었다. 마지막 장을 찍고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을 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깜짝 놀라 혼비백산했다. 서둘러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살금살금 서재를 빠져나와 문을 잠그고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소파에 막 앉아 잡지를 집어 들었을 때 현우가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자기 잡지 보내? 그가 무심코 물었다. 응, 그냥 좀 보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 눈의 경랑을 그가 알아챌까 두려웠다. 며칠 후 진우 오빠에게서도 진전이 있었다. 그는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현우 회사 계좌에서 최근 몇 차례 적지 않은 자금이 컨설팅 서비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몇몇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고 알려주었다. 그중 한 계좌의 예금주 이름은 확인 결과 바로 최수진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블루마진테크 프로젝트는 그의 친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가 정부에 등록된 적은 있지만 규모가 매우 작고 핵심 기술 특허는 이미 한대 기업에 매각되었다고 했다.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홍보되는 소위 프로젝트는 대부분 그 이름을 빌려 투자를 유치하는 사기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사설 탐정도 사진 몇 장과 추적 보고서를 보내왔다. 사진 속에서 이현우와 최수진은 여러 장소에서 몰래 만나고 있었다. 때로는 외진 카페 구석에서, 때로는 수진의 아파트 건물 아래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한 번은 창문이 닫힌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매우 자주,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났고, 시간은 주로 내가 쇼핑을 하거나 현우가 야근을 할 때였다. 사진 한 장 한 장, 보고서 한 줄 한 줄이 이미 상처투성이임. 내 마음에 무딘칼로 반복해서 상처를 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에 극심한 고통이 지나간 후에는 차가운 마비와 점점 더 타오르는 증오만이 남았다. 증거는 점점 더 많아졌고 퍼즐은 점점 더 완성되었다. 나는 알았다. 이현우와 최수진도 그들의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수진은 나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더 자주 나를 불러내기 시작했다. 슬쩍 떠보며 내가 요즘 뭘 하는지, 계좌를 확인했는지, 현우의 투자 프로젝트에 의무는 없는지 물었다. 심지어 친절하게도 남자는 결혼 후에 변하기 쉬우니 재산을 꽉 잡아야 한다고, 적절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마침 좋은 재테크 채널 몇 개를 알고 있다고 말할 것도 없이 또 다른 함정일 것이다. 현우는 더욱 다정하고 살뜰하게 굴었다. 동시에 그는 아주 좋은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를 봐두었다고, 투자용으로도 좋고 나중에 휴가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은근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다만 시작하려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며 내가 신탁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는 또한 그 위임장의 정식 버전을 가져와서 나를 달래며 말했다. 자기야, 나 요즘 그 신에너지 프로젝트 큰 건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 자잘한 서명이나 결제 절차는 자기가 귀찮아할 거 아니야. 그냥 나한테 위임장 하나 써주면 내가 다 처리할게. 자기는 그냥 편하게 사모님 노릇하면서 복만 누리면 돼. 그의 다정한 얼굴을 보고 나를 위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끼면서도 순진하고 믿음직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 오빠, 정말 고마워. 항상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근데 이 서류들 좀 복잡해 보이네. 나 요즘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내가 자세히 보고 나서 서명해도 될까? 어차피 우리 돈이 다 우리 거잖아.
현우의 눈 뒤에 재빨리 눈에 띄지 않는 조급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얼굴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 자세히 봐. 급할 거 없어. 몸이 안 좋아? 병원 가볼까? 아니야. 그냥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봐. 나는 얼버무렸다. 나는 이런 식으로 미루는 태도가 조만간 그들의 의심과 경계를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계획해왔고 나라는 사냥감이 오랫동안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어느 날 오후 쇼핑을 하고 돌아오니 침실에 미세하게 뒤진 흔적이 있었다. 내 보석함, 중요한 증서와 은행카드를 보관하는 서랍, 물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 사본, 아니면 신탁기금의 구체적인 서류. 더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다음날 부엌 쓰레기통 맨 아래에서 찢어지고 구겨진 빈 약 상자를 발견한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맞춰보았다. 그것은 정신과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처방약이었다. 부작용에는 감정 불안정, 졸음,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음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내 혈액은 순간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내 돈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모든 사람이 아는 미친 여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자극을 받아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어 남편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친 여자로, 그때가 되면 이현우는 순리대로 내 모든 것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마 어느 요양원에서 서서히 병사하거나 사고를 당할 것이다. 정말 악랄한 신보, 정말 치밀한 계산이었다. 공포가 차가운 덩굴처럼 내 심장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가슴을 뚫고 나올 듯한 더 맹렬한 분노와 결단력이 솟구쳤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먼저 공격해야 했다. 그들이 내게 약을 먹이거나 무슨 사고를 만들기 전에 그들의 위장을 찢어버려야 했다. 내가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고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김 부장님, 그 호텔 보안부의 김 부장님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신중했다. 민서 씨, 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번에 그 CCTV 건 말인데요. 저희 쪽에 한 가지 알려드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호텔 연회장 청소를 담당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메이크업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틈에서 녹음기 하나를 주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하객이 두고 간 줄 알고 분실물 센터에 맡겼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요 며칠 제가 결혼식 CCTV를 계속 확인하는 걸 보고 생각이 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녹음기를 확인해 봤는데 아내 민서 씨께 도움이 될 만한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민서 씨께서 저번에 가신 후에 저희가 더 이른 시간대에 관련 구역 기록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현우 씨와 최수진 씨가 저희 호텔에 처음 온 것이 아니더군요. 다른 영상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녹음기, 더 이른 기록. 나는 핸드폰을 쥔 채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설마 내가 아직 모르는 더 놀라운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김 부장님으로부터 녹음기에 대한 전화를 받은 후 나는 거의 날듯이 그랜드 신라 호텔로 다시 달려갔다. 여전히 그 지하 2층의 보안 관제센터, 여전히 그 답답한 작은 칸막이 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쿵쾅거리는 심장의 이유 속에 분노와 상처 외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한 간절함과 불길한 예감이 더해져 있었다. 김 부장님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욱 굳어 있었다. 그는 별말 없이 내게 작고 은색인 녹음기 하나와 인쇄된 CCTV 캡처 사진 몇 장을 건넸다. 민서 씨, 이건 청소 아주머니께서 주신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안에는 유효한 녹음 파일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민서 씨 결혼식 날 오후 3시 20분경이고
장소는 아마 메이크업실 안쪽이나 근처에 아주 은밀한 곳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최수진 씨의 투숙 기록을 바탕으로 그녀가 회의 명목으로 호텔 객실을 예약했던 기록을 조회해서 최근 1년간 그녀와 이현우 씨가 함께 호텔과 객실층을 드나든 일부 기록입니다. 나는 먼저 그 캡처 사진들을 보았다. 다소 흐릿했지만 이현우와 최수진의 얼굴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시간 간격은 매우 컸고 가장 오래된 것은 심지어 9개월 전이었다. 그때는 현우가 나에게 열렬히 구애하던 시기였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선물과 서프라이즈를 끊임없이 해주며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맹세하던 때였다. 그리고 수진이는 그때 나를 위해 남자를 검증해준다는 명목으로 현우와 자주 접촉했고 돌아와서는 항상 내 앞에서 현우 칭찬을 하며 이 좋은 남자를 놓치지 말라고 부추겼다. 알고 보니 그렇게 오래전부터,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들은 이미 한통속이었다. 몰래 연애의 스릴을 즐기면서 이 바보 같은 여자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종이 몇 장을 쥔 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몸 안에서는 불길이 치솟아 오장육부를 태우는 듯했다. 녹음 내용은 뭔가요? 내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다. 김 부장님은 말없이 컴퓨터를 조작해 오디오 파일을 클릭했다. 직접 들어보세요. 부디 냉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지직하는 잡음 후에 녹음이 시작되었다. 배경은 다소 시끄러웠고 멀리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선명한 대화 소리는 그 잡음을 뚫고 날카롭게 내 고막에 박혔다. 최수진의 목소리였다.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한 드이함과 음산함이 섞여 있었다. 약은 준비됐어. 두 종류야. 하나는 효과가 빠른 거. 소량만 먹어도 어지럽고 메스껍고 환각이 생겨 가끔씩 발작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촌 오빠한테 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딱이지. 다른 하나는 만성적인 거야. 걔가 매일 마시는 비타민이나 꿀물에 섞는 거야.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신경계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결국 진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야. 내 숨이 부섰다. 온몸의 혈액이 심장으로 역류했다가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았다. 쓰레기통에서 본 그 약 상자. 그들은 정말로 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어서 이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냉정하고 잔인했다. 마치 상관없는 공식을 논하는 것 같았다. 양 조절은 반드시 잘해야 해. 목숨을 잃게 해서는 안 돼. 적어도 재산이 완전히 이전되고 위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병든 것처럼 보여야 해. 걔가 어느 정도 병들면 내가 남편으로서 법정 후견인 신청을 할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자산 처분이 명분 있게 되지. 걔 아버지가 남긴 그 신탁기금 조항에 수혜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했을 때의 처리 규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가 되면 조작할 여지가 많을 거야. 최수진이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걱정 마. 내 먼 친척 중에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가서 권위 있는 진단서 하나 떼는 건 문제도 아니야. 돈이 손에 들어오면 걔가 요양원에서 병세가 악화되든 아니면 사고를 당하든 그건 우리 마음대로잖아. 좋아. 앞으로 이 눈엣가시 같은 여자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 일도 없고 모든 돈이 우리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다려지네. 조금만 더 참아, 자기야. 곧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애매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이 일이 끝나면 우리 해외로 가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제대로 인생 즐기자. 녹음은 여기서 갑자기 끝났다. 작은 칸막이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오직 내가 이를 악무는 소리와 심장이 미친 듯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터질 것만 같은 쿵쿵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내 돈만 노리는 게 아니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 이전에 약 상자를 보고했던 추측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사리가 가득한 음모는 그 어떤 배신보다도 나를 더 두렵게 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지난 정 때문에 생겼던 그 가련한 미련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오직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와 살아야겠다는 투지만이 남았다. 김 부장님. 나는 내가 어떻게 목소리를 냈는지 모르겠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틈새에서 짜내듯 나왔다. 이 녹음 파일과 이 호텔 투숙 기록들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녹음기를 주우신 청소 아주머니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께 부탁드릴 일이 좀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 부장님은 내 눈에서 실체화되어 뿜어져 나올 듯한 증오와 결의를 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 씨, 사본 문제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제 방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 관해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분은 사실 민서 씨 어머니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확 고개를 들고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김 부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박 여사님이라고 여기서 1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민서 씨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종종 호텔 자선 행사에 오셨답니다. 한 번은 박 여사님이 발을 삐끗했는데 민서 씨의 어머님께서 사람을 시켜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값까지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계셨어요. 결혼식 날 신부가 민서 씨인 걸 보고 아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녹음기를 줍고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으셨다가 제가 CCTV를 조사하는 걸 보고 또 일이 민서 씨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하시고는 신경 써서 물건을 직접 저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저 신랑 딱 봐도 성실한 사람 같지 않더라. 저 아가씨 당하면 안 될 텐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고는 싶지만 너무 깊이 얽히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셨습니다. 내 눈가가 순간 다시 촉촉해졌다. 이번에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받은 따뜻한 온기 때문이었다. 엄마, 하늘에서 나를 보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박 여사님께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약속했다. 녹음 파일 사본 김 부장님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암호화 파일로 전송해 주었다. 과 그 호텔 투숙 기록 사진들을 가지고 나는 호텔을 나섰다. 차에 앉아 바로 떠나지 않고 그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모든 악랄한 단어가 뼈에 새겨질 때까지 공포는 서서히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냉정함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싶다면 좋아, 내가 병들어주지.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허점을 남겨 뱀을 굴에서 끌어내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자멸하게 만들도록 절묘하게 병들어야 했다. 나는 진우 오빠에게 연락해 녹음 파일과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을 알려주었다. 오빠는 전화기 너머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현우를 찾아가 죽여버릴 기세였지만 내가 필사적으로 말렸다. 우리는 다음 계획을 의논했다. 먼저 나는 진우 오빠를 통해 그의 변호사 친구에게 유언, 신탁, 혼전 재산 보호, 그리고 피후견인 권리에 관한 법률 문제를 비밀리에 자문하고 일련의 법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내 명의의 중요 자산 소유권 증명서, 아버지 유언장 사본 등 핵심 서류들을 진우 오빠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몰래 옮겼다. 둘째로 나는 그들의 계획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현우에게 내가 최근에 사소한 일들에 대해 조금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예를 들어 문이 잠겼는지 반복해서 확인하거나 어느 날 그가 정확히 몇 시에 집에 돌아왔는지 묻는 식이었다. 나는 가벼운 불안과 기억 혼란을 보이는 척했다. 현우는 겉으로는 다정하게 나를 위로했지만 등 뒤에서는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 계략이 성공했다는 음흉함과 탐색이 더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나는 그가 건네준 안심꿀을 탔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비틀거렸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자기, 왜 그래? 현우가 즉시 나를 부축했다.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눈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간 빛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눈앞이 흐릿해. 나는 그의 몸에 기대 힘없이 말했다. 사설탐정 보고서에서 언급된 그 약의 초기 부작용을 연기하며. 현우 씨, 나 너무 피곤한가 봐.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자꾸 깜빡깜빡해. 결혼식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쉬지 못해서. 현우는 나를 소파에 앉히며 걱정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걱정 마. 오늘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꿀물은 내가 다시 타다 줄게. 응.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속으로는 차갑게 웃었다. 가서 내 약이나 더 타와. 동시에 내가 아프다는 소식은 현우가 무심코 흘린 말을 통해 곧 수진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즉시 나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찾아왔다. 과일을 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서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현우 씨도 참 너를 어떻게 돌보는 거야? 그녀는 내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했다. 나는 그녀의 정교한 화장과 눈뒤에 감추지 못하는 흥분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지만 얼굴에는 의지하면서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온몸에 힘이 없고 어지러워. 가끔은 누가 나를 해치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수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녀는 즉시 더욱 다정한 얼굴로 바꾸었다. 바보 같은 민서. 너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현우 씨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누가 널 해치겠어? 하지만 그녀는 화제를 돌려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내 상태가 확실히 걱정되긴 하네. 혹시 내가 아는 신경과 전문의 중에 정말 권위 있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께 데려가 줄까? 검사 한번 받아보면 안심도 되고. 왔구나. 다음 단계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소위 권위 있는 진단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이는 척했다. 병원? 나 좀 무서운데.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잖아. 내 말 들어.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너한테 좋아. 만약 진짜 무슨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해야지. 수지는 부드럽지만 거절할 수 없는 어조로 설득했다. 그럼 며칠 뒤에 좀 괜찮아지면 그때 말할게. 나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시간을 벌었다. 수지는 만족스럽게 돌아갔다. 나는 그녀와 현우가 병원에 가는 단계를 서두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편 사설탐정에게서 새로운 중요 정보가 들어왔다. 그는 현우와 수진이 한 고급 레스토랑의 개인실에서 다소 거친 분위기의 중년 남성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을 찍었다고 했다. 탐정은 그 남자의 선명한 정면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다. 진우 오빠는 그 사진을 가지고 꽤 많은 인맥을 동원해 조사했다. 돌아온 소식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 남자는 별명이 흑정갈로 이 지역에서 꽤 세력이 있는 사채업자, 실제로는 폭력 조직 성향을 띤 의 중간 보스였다. 주로 드러낼 수 없는 채무나 분쟁을 처리하는 인물이었다. 현우가 어떻게 그와 얽히게 된 걸까? 더 깊이 조사하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현우 자신의 회사는 이미 경영부실과 그의 해외 도박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가 나를 추구할 때 보여주었던 젊고 유능한 사업가, 전망 밝은 회사는 완전히 껍데기뿐이었다. 그가 나와 결혼한 것은 근본적으로 내 재산으로 그의 빚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흑정갈에게 고리대금까지 빌려 초기에 그럴듯한 모습을 연출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수진 역시 흑정갈과 어떤 불분명한 관계가 있는 듯했다. 탐정은 그들이 꽤 친밀해 보이는 장면을 찍었고 그녀가 현우의 내연녀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어두운 세력과 접촉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발견은 사건의 성격을 더욱 흉악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혼외정사와 재산 편취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리대금과 폭력 조직까지 연루된 문제였다. 이현우와 최수진. 이것은 나를 죽음의 길로, 아니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었다. 위기감이 정점에 달했다. 나는 그들이 곧 그물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단 내가 진단을 받고 그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그들이 치료를 명목으로 나를 감금하면 저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들이 달려들어 나를 뼈까지 발라먹을 것이다. 나는 반격해야 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방에 끝내야 했다. 그들에게 어떤 반격의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되었다. 내가 손에 쥔 모든 증거를 이용해 그들을 일망타진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 때 절호의 기회가 스스로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현우가 무심코 말을 꺼냈다. 자기야,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블루마린테크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들이랑 나를 항상 잘 챙겨주시는 선배님 몇 분이 모임을 갖기로 했어. 프로젝트 초기 진행이 순조로운 걸 축하하고 겸사겸사 자기 이 사모님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야. 장소는 강남에 있는 클럽 엘리시안으로 정했어. 거기가 프라이빗하고 격식도 있거든. 자기 며칠 푹 쉬고 그날 예쁘게 하고 나랑 같이 가자. 응, 클럽 엘리시안. 그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최고급이며 예약하기 어려운 프라이빗 클럽 중 하나였다. 오가는 이들은 모두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현우가 그곳에서 축하 파티를 하는 것은 그 파트너들과 선배들에게 자신의 실력나라는 현금 인출기를 얻은을 과시하고 동시에 아마 그 자리에서 나를 더 구슬려 무언가에 서명하게 하거나 내 상태가 좋지 않아 그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인상을 굳히려는 속셈일 것이다. 나는 그의 눈에서 번뜩이는 계산과 조급함이 섞인 빛을 보며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얼굴에는 힘없지만 의지하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오빠 손님들인데 당연히 가야지. 나 잘 준비할게. 정말 잘 됐네. 그런 명사들이 모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것이야말로 효과가 최고 아닐까? 완벽하고 대담한 반격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빠르게 형성되었다. 나는 조력자가 필요했고 모든 증거를 엮어야 했으며 아주 멋진 연기가 필요했다. 나는 진우 오빠에게 연락해 내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다. 오빠는 듣고 나서 흥분하면서도 걱정했다. 민서야, 이건 너무 위험해. 만약 현장에서 통제가 안 되면 오빠, 우리에겐 물러설 길이 없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걔네는 계속 나한테 약을 먹이고 있고 조폭까지 끌어들였어. 더 시간을 끌다가 걔네가 준비를 마치거나 내 병이 더 심해지면 우린 정말 기회가 없어. 엘리시안 같은 곳은 오히려 걔네가 더 조심할 거야. 우리가 모든 것을 폭로하기에 최고의 무대라고. 오빠가 몇 가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나는 또한 김 부장님과 그 친절한 박 여사님을 다시 비밀리에 만났다. 김 부장님은 내 계획의 일부를 듣고 나서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서 씨, 호텔 측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민서 씨 결혼식의 완전한 CCTV 백업 영상과 이현우, 최수진이 오랫동안 저희 호텔에서 미래한 기록은 제가 그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호텔 관리자 신분으로 관련 상황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필요할 때 증인으로서 녹음기를 주운 경위를 증언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나서고 싶지는 않으시고 변호사의 비공개 증거 수집이나 법정의 비공개 증언 방식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호텔 측의 권위 있는 증명과 청소 아주머니라는 작지만 결정적인 증인은 내 증거 사슬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진우 오빠가 소개해준 경제 및 형사 복합 사건 전문 베테랑 변호사와 연락했다. 변호사는 내 진술을 자세히 듣고 내가 제공한 일부 증거 녹음, 이체 기록, 약 상자 사진, 호텔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박민서 씨,
처하신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사기, 혼인을 빙자한 고의적 상해, 의도 약물 투여, 불법 감금 및 살해 의도 가능성, 그리고 경제 범죄, 폭력 조직 연루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수집하신 증거는 매우 유리하지만 즉시 그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신체 상해 부분은 더 직접적인 물증이나 그들이 직접 시인하는 녹음, 영상이 필요합니다. 계획하신 공개 폭로는 전략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지만 만약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어 그들이 다급한 나머지 일부 범행을 시인하거나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즉시 관련 법률 서류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재산보전 신청, 신변보호 명령 초안 등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제 경찰 쪽 친구에게도 미리 귀띔해 두겠습니다. 그날 만약 필요하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요. 변호사의 확답을 듣자 내 계획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계속해서 병약하고 활기를 잃어가는 아내 역할을 했다. 현우는 나에게 더욱 살뜰하게 굴며 안부를 묻고 차와 물을 날라다 주었다. 물론 그 안에는 약이 빠지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엘리시안 파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올 것이니 내가 반드시 말을 잘 듣고 협조해야 한다고 은근히 주입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파티 전에 편의를 위해 몇몇 서류에 미리 서명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나는 매번 어지러워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핑계를 대거나 오빠가 알아서 해주면 되잖아. 나는 오빠 믿어. 라고 애교를 부리며 그를 애타게 만들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는 못했다. 내가 정말로 병세가 악화되어 파티에 참석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수진도 더 자주 찾아왔다. 매번 올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과 걱정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병원에 가라고 재촉했다. 나는 항상 무섭다며 파티 끝나고 가겠다고 미루었다. 한편 나와 진우 오빠, 변호사는 긴밀하게 준비를 진행했다. 우리는 파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계획했다. 진우 오빠는 사설 탐정과 연락해 당일 결정적인 장면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웨이터나 하객으로 위장시켜 잠입시켰다. 엘리시아는 관리가 엄격해서 그가 꽤 애를 먹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모든 법률 서류의 전자 파일과 종이 서류를 준비하고 경찰 관련 책임자와 비밀 연락 채널을 구축했다. 나는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나는 몰래 병원에 가서 전면적인 건강검진, 특히 혈액 및 소변 검사를 받고 의사에게 내가 현재 건강하며 어떤 정신질환 진단도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동시에 나는 의사에게 집에서 몰래 바꿔치기 한 현우가 준 약, 이든 비타민과 꿀 샘플을 분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초기 검사 결과 그 안에는 금지된 약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검사 보고서는 그들에게 날릴 가장 직접적인 철퇴가 될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바람만 불어주면 되었다. 파티 전날 밤, 현우는 유난히 흥분해 보였다. 그는 나를 안고 미래에 대한 많은 희망을 이야기했다. 말 속에는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얼굴에는 희망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속으로는 조용히 말했다. 이현우, 최수진, 너희들의 좋은 날은 끝났어. 내일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신세망치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 날이야. 클럽 엘리시안 파티 당일, 해가 지기도 전에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거울 속에 나는 진주빛 흰색 세틴 드레스 차림이었다. 재단은 우아하고 단정했으며 과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몸매를 아름답게 드러내 피부를 더욱 희게 보이게 했다. 긴 머리는 헤어 디자이너가 정성스럽게 올려 묶어 가느다란 목선을 드러냈고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착용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 중 하나였다. 정교한 메이크업은 연일 심신이 지쳐 창백해진 얼굴을 가려주었고 입술에는 선명한 붉은색을 얹어 생기를 더했다. 마치 소리 없는 선전포고 같았다. 현우가 드레스룸으로 들어왔다.
나를 본 그의 눈이 확연히 빛났다. 그는 다가와 뒤에서 내 허리를 감싸고 턱을 내 어깨에 기댄 채 거울 속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함께 쉽사리 감지하기 어려운 더위함이 섞여 있었다. 자기야, 정말 아름다워. 오늘 밤 당신이 이 자리에 가장 빛나는 여주인공일 거야. 나는 그를 밀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거울 속 그를 향해 입꼬리를 올리고 순종적이면서도 약간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오빠, 나 좀 긴장돼. 머리도 아직 좀 어지럽고 긴장할 거 없어. 그냥 식사하고 중요한 친구분들과 선배님들 몇 분 뵙는 거야. 당신은 그냥 내 곁에서 미소만 지으면 돼. 그는 내 뺨에 입을 맞추고 내 안색을 자세히 살폈다. 정말 힘들면 우리 일찍 돌아오자. 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해.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 핵심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밤에 달렸어. 자기야, 나 응원해 줄 거지? 그렇지. 봐. 또 감정적으로 얽매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응, 최대한 버텨볼게. 나는 눈을 내리깔고 나지막이 말했다. 내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오므라들었다. 드레스의 몸에 꼭 맞는 주머니에는 작고 이미 내 핸드폰 블루투스와 연결된 마이크로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동시에 내 손목에 찬 평범해 보이는 팔찌는 진우 오빠와 변호사에게 직접 연결되는 비상경보 장치였다. 가자, 기사님이 아래서 기다리고 있어. 현우는 의기양양하게 내 손을 잡았다.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클럽 엘리시안으로 향하는 길,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보며 심장이 가슴속에서 침착하고 힘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예상했던 당황스러움은 없었고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진우 오빠와 그가 배치한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변호사와 경찰 측도 즉시 대응할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 김 부장님이 제공한 증거사본, 박 여사님의 증인 진술서 변호사가 미리 받아두었다. 병원 검사 보고서,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내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증거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내 손으로 직접 막을 올리기만 하면 되었다. 클럽 엘리시아는 과연 명성대로였다. 입구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내부는 극도로 호화로웠다. 파티장은 꼭대기층에 있었고 전면 통유리 창을 통해 도시의 절반 이상을 뒤덮은 찬란한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남성들은 정장 차림이었고 여성들은 보석으로 치장한 채 와인잔을 들고 나지막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분위기는 고상하고 사적이었다. 현우는 나를 데리고 사람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며 계속해서 인사를 나누고 소개했다. 이 대표님, 왕 이사님, 유 국장님. 이쪽은 제 아내 민서입니다. 민서야. 이분은 해통투자의 장 대표님이셔. 우리 프로젝트의 큰 은인이시지. 이분은 기획원의 손 주인님이시고 우리 신에너지 프로젝트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야. 나는 단정한 미소를 유지하며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조용하고 순종적인 이현우 씨의 아내 역할을 했다. 나는 많은 시선이 내게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탐색하는 눈, 호기심 어린 눈, 그리고 순수한 감탄의 눈. 현우는 분명 나를 데리고 과시하는 이 느낌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수진도 와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는 와인색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한 채 와인잔을 들고 몇 사람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녀는 즉시 우아하게 걸어왔다. 현우 오빠, 민서야, 왔구나. 그녀는 다정하게 내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너 오늘 정말 예쁘다. 근데 얼굴이 아직 좀 피곤해 보이네. 아직 푹 못 쉰 거야?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눈 뒤에는 악의적인 탐색이 스쳐 지나갔다. 많이 좋아졌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수진아. 나는 살짝 팔을 빼며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이 대표님,
사모님, 정말 선남선녀시네요. 옆에서 누군가 아첨했다. 최 이사님도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과연 이 대표님의 유능한 오른팔답네요. 다른 사람이 웃으며 수진에게 말했다. 말투가 다소 애매했다. 수진은 수줍은 척 웃으며 현우를 흘끗 쳐다보았다. 현우는 하하 웃으며 잔을 들어 보이며 그 아첨을 묵인했다. 내 앞에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그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수줍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파티가 중반에 접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현우는 주최자 중 한 명으로서 무대에 올라 짧은 축사를 했다.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프로젝트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그의 말은 진심 어리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박수 갈채를 받았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지는 그 틈을 타 다시 내 곁으로 다가와 나를 비교적 조용한 통유리 창가로 데려가 주스 한 잔을 건넸다. 민서야, 주스 좀 마셔. 너 안색이 아직 안 좋아. 내가 아까 이 대표님 사모님이랑 얘기 좀 했는데 그분이 정말 좋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아신대. 해외에서 오신 분인데 온갖 불안, 우울로 인한 신체적 불편을 전문으로 치료하신다더라. 파티 끝나고 내가 예약 잡아줄까? 일찍 진찰받고 일찍 마음 놓는 게 좋잖아. 봐, 또 시작이다. 나를 정신병자라는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싶어 안달이 났다. 나는 주스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고 손에 든 채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며 그녀를 다소 불안하게 만드는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수진아, 우리 안지 얼마나 됐지? 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알았잖아. 20년 넘었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20년. 나는 나지막이 반복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미소를 굳게 만드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항상 너를 내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했어. 너를 믿었고 무슨 일이든 너한테 다 말했어. 현우랑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나한테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때 내 망설임과 기쁨까지 전부 너와 나눴어.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서야, 왜 그래? 또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야? 우린 좋은 친구잖아. 나는 당연히 네가 행복하길 바라지. 현우 씨. 그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래. 그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지.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시선은 그녀를 넘어 멀리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현우를 향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며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결혼식 날 메이크업실에서 너랑 몰래 정사를 나눌 만큼 너랑 함께 만성독약으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내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울 만큼 너랑 함께 사채업자 조폭과 연락해서 자기 회사 빚을 메울 만큼 잘해줬지. 수진아, 이게 네가 바라던 내 행복이야?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했고 얼음 조각을 부순 칼처럼 수진의 귓속으로 똑바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동공이 갑자기 수축하며 믿을 수 없다는 공포로 가득 찼다. 손에 든 와인잔을 거의 놓칠 뻔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걸음 물러서며 입술을 떨었다. 민서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아파서 헛소리 하는 거지? 누가 너한테 그런 헛소문을. 진우 오빠지? 그 오빠가 계속 우리 사이 이간질했어. 헛소문.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여전히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투에 담긴 차가움은 그녀를 떨게 만들었다. 내가 상기시켜줄까? 결혼식 다음날 오후 3시 20분 메이크업실 안쪽 너랑 현우가 한 모든 말들. 두 종류의 약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병들게 할지, 어떻게 후견인 자격을 얻을지, 내 미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핸드폰으로 다들 들을 수 있게 틀어줄까? 수지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마치 순식간에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커진 눈에는 끝없는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내 핸드폰을 뺏으려고 손을 뻗으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너 녹음했어? 너 감히 엿들었어? 핸드폰 내놔. 나는 가볍게 그녀의 손을 피하며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엿들었다고. 그 녹음기 너희들이 직접 소파 틈에 흘린 거 아니었어? 아, 참. 그랜드 신라 호텔의 그 친절한 청소부 박 여사님께도 감사해야겠네. 녹음기와 박 여사님이라는 말을 듣자 수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다. 그녀는 확 고개를 들고 나를 사납게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원망과 도끼는 거의 흘러넘칠 지경이었다. 평소에 다정한 친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너 이미 알고 있었구나. 너 연기한 거였어. 박민서, 내가 널 정말 얕봤네. 너희들의 명연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 나는 비웃으며 손에 든 주스를 흔들었다. 이 자네는 또 무슨 좋은 걸 탔어? 저번에 네가 꿀물에 섞으라고 제안했던 거랑 같은 종류인가? 수지는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감정이 이미 통제 불능 직전에 이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울먹이며 외쳤다. 민서야, 너 대체 왜 그래? 너 또 환각 보는 거지? 내가 너 병이 심하다고 했잖아. 현우 오빠, 빨리 와봐. 민서가 이상해. 지금 헛소리하고 있어. 그녀의 외침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화 소리가 잦아들고 많은 시선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쪽을 향했다. 현우도 들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옆 사람에게 무언가 말한 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적절한 걱정과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왜 그래? 수진아, 민서야, 너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그가 나를 부축하려고 하자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다. 동시에 우리 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선명하게 말했다. 이현우, 연기 그만해. CCTV 영상, 호텔 투숙 기록, 녹음기, 약물 검사 보고서, 그리고 네가 흑정갈이랑 만나는 사진까지. 나 전부 다 가지고 있어. 너희들의 좋은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야. 현우의 발걸음이 확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깨진 가면처럼 벗겨져 나가며 그 밑에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수진보다 침착했다. 그의 눈빛은 재빨리 주위에서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훑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민서야,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미친 짓 하지 마.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가서? 나는 웃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 근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했다. 어떤 집에 가서? 네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가두려는 그 집, 아니면 너랑 최수진이 이미 꾸며놓은 사랑의 보금자리로. 주위에서 헉하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래 떠들썩했던 파티장은 우리 세 사람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의 얼굴이 극도로 굳어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내 손목을 잡으려 했다. 억눌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민서야, 그만해. 너 요즘 감정 기복 심한 거 알아. 무슨 오해가 있든 우리끼리 해결해.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 오해? 나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치고 핸드백에서 내 핸드폰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내 목소리는 선명하고 안정적으로 갑자기 조용해진 파티장의 대부분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의 사기극을 폭로해야만 합니다. 제 남편 이현우와 제 가장 친한 친구 최수진이 최소 1년 이상 치밀하게 계획한 저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 갈취 및 살인 미수 사기극을 말입니다. 장내는 술렁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충격, 호기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게 집중되었다. 현우의 눈이 찢어질 듯 했다. 그는 날카롭게 외쳤다. 민서야, 너 미쳤어. 핸드폰 내려놔. 경비원 어딨어?
수진도 비명을 질렀다. 쟤 미쳤어. 쟤 진짜 정신병자라고. 빨리 쟤 좀 데려가. 하지만 클럽 엘리시안의 경비원들은 반응이 느린 듯했고 진우 오빠가 웨이터로 위장시켜 놓은 사람들은 조용히 이쪽으로 오는 길을 막아섰다. 나는 그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핸드폰을 조작해 첫 번째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바로 결혼식 날 메이크업실에서 그들이 약물 투여를 상의하던 그 녹음 파일이었다. 약은 준비됐어. 두 종류야. 하나는 효과가 빠른 거, 다른 하나는 만성적인 거야. 걔가 어느 정도 병들면 내가 남편으로서 법정 후견인 신청을 할 거야. 현우의 냉혹한 목소리와 수진의 음흉한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호화롭게 장식되었지만 지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파티장의 우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세상에, 이게 뭐야? 약을 먹인다고 후견인, 재산을 노리고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 너무 끔찍하다. 경악과 웅성거림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이 이 노골적이고 악랄한 대화에 경악했다. 현우와 수진을 보던 시선은 순식간에 이전의 감탄과 아첨에서 극도의 충격, 경멸, 그리고 공포로 바뀌었다. 현우와 수진의 얼굴은 사람들의 시선과 녹음 파일의 공개 처형 아래 완전히 핏기를 잃고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현우는 여전히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려 했지만 옆에 있던 평소 그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막을 조금 알던 한 선배가 고의인 듯 아닌 듯 그를 막아섰다. 나는 재빨리 화면을 전환했다. 핸드폰은 파티장의 예비 대형 스크린 프로젝터와 연결되었다. 이것은 진우 오빠가 미리 내부 직원을 매수해 설치해 둔 것이었다. 순식간에 한 장 한 장의 사진, 한 건 한 건의 서류 캡처본이 모든 사람 앞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랜드 신라 호텔의 다른 날짜 투숙기로 캡처, 현우와 수진이 포옹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사설 탐정이 찍은 차 안 키스, 카페 밀담 사진, 현수 캐피탈 명함 클로즈업, 최수진의 투자 총괄 이사 직함, 현우 회사가 최수진 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기록, 내가 현우 서재에서 몰래 찍은 위임장 초안과 문제의 프로젝트 추가 계약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내 일상용품에서 금지된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검사 보고서, 그리고 흑정갈과 현우, 수진이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선명한 사진과 진우 오빠가 조사한 흑정갈의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모든 사진은 마치 강력한 뺨따귀처럼 현우와 수진의 얼굴을,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들을 칭찬하던 파트너들과 선배들의 얼굴을 세게 후려쳤다. 현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 경악, 욕설, 질책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현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최수진, 네가 이런 인간이었어. 저 흑정갈은 사채업자잖아. 이현우, 네가 감히 저런 인간이랑 얽혀. 우리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현우, 똑바로 말해. 방금 전까지 품이 있던 재계 인사, 각계 명사들은 이제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자신들이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것, 심지어 투자 손실과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를 보는 눈빛은 그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했다. 현우는 온몸을 떨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가 나를 가리켰다가 하며 횡설수설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저 여자 정신병자라고. 조작?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김 부장님이 제공한 결혼식 CCTV 완전한 백업 영상의 암호화된 사본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내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정상이라는 증명서 원본과 사본이 들어있었다. 내가 지금 당장 그랜드 신라 호텔 보안부 김 부장님께 연락할까? 아니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 그리고 이 검사를 해주신 의사 선생님을 지금 이리로 모셔서 여러분께 설명해달라고 할까? 아, 참. 그 중요한 녹음기를 주우신 청소부 박 여사님도 증언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말은 현우와 수진의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철통 같은 증거, 빈틈없는 연결고리. 수진이 갑자기 무너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현우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때렸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네가 꾸민 짓이잖아. 네가 완벽하다고 했잖아.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현우는 꼴사납게 피하며 품위를 잃고 화를 냈다. 닥쳐. 이 멍청한 년아. 네가 실수만 안 했어도 개싸움이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빛나고 서로 사랑하던 그 좋은 파트너는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로를 물고 뜯으며 추태를 부렸다. 그들의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면을 완전히 드러내 보였다. 바로 그때 파티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변호사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변호사는 나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선두에 선 경찰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난장판이 된 현장을 훑었다. 마지막으로 공포에 질려 옷이 흐트러진 현우와 수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우, 최수진 씨, 저희는 신고를 받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두 분은 공모 사기, 고의적 상해 의도, 타인 재산 불법 점유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등장은 그들의 결말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현우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수지는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리며 여경에게 제압당했다. 수많은 경멸과 분노, 쓰레기를 보는 듯한 시선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상류층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이현우와 최수진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이 한때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이 클럽 엘리시안에서 정성껏 준비한 축하 파티는 그들의 공개 심판대이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처형장이 되고 말았다. 나는 그들이 끌려가는 방향을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곧게 펴고 있던 등이 그제야 아주 조금 힘이 풀렸다. 파티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어떤 이는 이전에 현우와 협력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어떤 이는 나를 위로했으며 어떤 이는 서둘러 관계를 끊고 자신의 투자 상황을 묻고 싶어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온갖 감정을 억누르며 아까 현우를 막아섰던 그 선배 그는 지금 죄책감과 두려움에 찬 얼굴이었다. 와, 비교적 올곧아 보이는 몇몇 손님들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선명하지만 다소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생겨서 즐거운 시간을 방해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현우가 관련된 경제 문제와 여러분께 끼쳤을지 모를 손실에 대해서는 제 변호사가 경찰 및 관련 부서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저 역시 피해자로서 후속 처리를 위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뒤에서 쏟아지는 수군거림도 무시한 채 진우 오빠가 배치한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꼿꼿이 등을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적으로 걸어 나갔다. 방금 전까지 숨막히는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화약 냄새와 충격이 가시지 않은 이 화려한 전쟁터를 밤바람이 서늘하게 얼굴을 스쳤다. 기다리고 있던 차에 앉아서야 나는 비로소 모든 단단한 껍질을 벗어던지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공개적인 망신 주기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법의 심판, 재산 정리,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뚫린 철저히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구멍.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다. 이현우와 최수진. 그들의 죗값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서막을 올렸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클럽 엘리시안에서 그 떠들썩한 파티를 치르고 돌아온 후 나는 크게 알았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몇 달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갑자기 풀리고 나를 지탱해주던 증오와 의지력이 현우와 수진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본 후
모든 위장을 벗겨낸 후에 마치 그들과 함께 뽑혀나간 것 같았다. 나는 깊은 피로감과 텅 빈 마비 상태에 빠졌다.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조차 기계적으로 행할 뿐이었다. 진우 오빠와 가족들이 번갈아 와서 나를 지켜주고 죽을 끓여주고 말없이 곁에 앉아주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걱정하고 내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사건의 초기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현우와 수지는 구속된 후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이 제시한 일련의 증거들, 특히 호텔 김 부장님이 제공한 완전한 CCTV 영상, 박 여사님의 증언,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수색된 남은 약물과 미처 폐기하지 못한 몇몇 위조 서류들 앞에서 심리적 방어선이 서서히 무너져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상대가 주범이라고 지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으며 나는 예상했던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무거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듯한 허탈감뿐이었다. 그 배신과 계산의 장면들은 여전히 깊은 밤이면 머릿속에 침입해 심계항진과 둔한 통증을 가져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클럽 엘리시안 그날 밤에 이미 다 마른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더욱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전보다 더 잘 살아야만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나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었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먼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내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시간과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협조했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꽃꽂이, 요가 또는 그냥 공원을 목적 없이 걸으며 햇볕과 바람을 느끼는 것 같은 서서히 그 숨 막힐 듯한 무거움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현실적인 청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현우와 수진이 연루된 혐의는 적지 않았다. 사기 혼인을 빙자한 재산, 편취, 고의적 상해, 의도 장기간 불명의 약물 투여. 비록 심각한 기질적 손상은 없었지만 범죄 구성, 문서 위조, 불법 점유 미수, 게다가 그들이 흑정갈 일당과 맺은 경제적 관계는 불법 자금 모집 및 세탁 혐의까지 연루될 수 있었다. 경찰은 이 실마리를 따라 곧 현우 회사의 실제 부채 상황과 그들이 내 재산으로 빚을 메우고 심지어 고리대금을 갚으려 했던 전체 계획을 밝혀냈다. 사건이 사법 절차에 들어가자 내가 위임한 변호사팀이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경찰의 증거 확보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하여 현우 명의의 모든 계좌 비록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수진과 그녀 어머니 명의의 의심스러운 자금 유입 계좌를 동결시켰다. 더 중요한 것은 현우가 내 신변 안전과 재산에 가한 심각한 위협을 근거로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신변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나와 현우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혼 소송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현우의 범죄 행위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혼인 관계는 이미 그의 사기와 악의로 인해 파탄 나 있었다. 법원은 신속하게 이혼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현우가 혼인 중 유책 배우자이자 형사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는 내 혼전 재산 아버지가 남기신 신탁기금, 부동산, 주식 포함을 분할할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혼인 기간 동안 그가 내 돈으로 한 소위 투자, 즉 그 사기 프로젝트 역시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 반환하고 내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 다시 말해 그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결국 인제 양공른 잘 양공하고 나에게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었다. 비록 그의 현재 상황으로는 그 빚을 영원히 갚지 못할 것 같았지만 수진의 말로도 마찬가지로 비참했다. 그녀는 공범으로서
현우보다 짧지 않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었다. 이전 직장은 잃었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조차 창피하다며 재판 초기에 한 번 얼굴을 비춘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듣기로는 구치소에서 감정이 매우 불안정하여 때로는 울며 자신이 현우에게 속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하고 때로는 나를 저주하며 내 인생을 망쳤다고 원망한다고 했다. 그녀가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죄를 면하려던 계획은 그녀의 범행 동기가 얼마나 비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 그녀의 양형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 흑정갈은 현우와 수진의 진술과 경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던 단서들 덕분에 그가 속한 조직이 뿌리째 뽑혔다. 폭력 조직, 불법 사채, 폭력적 채권 추심 등 다수의 혐의로 소탕되었다. 과연 하늘의 그물은 넓고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다. 법은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정한 죗값은 감옥에 가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변호사에게 듣기로 재판 전 마지막 면회에서 현우는 자신이 10년 이상, 어쩌면 그보다 더 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출소 후에도 막대한 빚을 지고 사회적으로 사망하며 어떤 신용도 없는 미래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때 의기양양하게 모든 사람을 소나귀에서 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마침내 무너졌다고 했다. 구치소에서 통곡하며 끝났어, 다 끝났어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렸다고. 그리고 수지는 교도소에서 이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꽤나 고생했다고 한다. 듣기로는 놀랄 만큼 초췌하고 늙어 더 이상 예전에 화려하게 꾸민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은 자유, 미래, 재산, 명예를 잃었고 또한 영원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자격도 잃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처벌이었다.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가련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탐욕과 욕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철저한 비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남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을 해친 것이다.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내 삶도 점차 제자리로 돌아왔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버지의 신탁기금은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더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다시 세웠다. 곧 재개발될 그 낡은 아파트의 수속도 이미 마쳤다. 나는 그 자금 일부와 내 저축을 합쳐 조용하고 생활감 넘치는 동네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샀다. 내 취향대로 꾸미고 장식했다. 이곳은 완전히 나만의 공간이었고 현우나 과거의 그림자는 조금도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잣집 딸로 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나는 경제적 독립과 인격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보장이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대학 시절의 전공 흥미를 다시 찾아 경영관리 및 예술품 투자 관련 강좌에 등록했다. 천천히 배우고 나 자신을 채워나갔다. 우연한 기회에 강좌에서 알게 된 한 교수님이 내 진지함과 풍파를 겪은 후에 침착함을 높이 평가하여 국내 청년 예술가 지원 소규모 공익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초대했다. 연락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는 창의력 넘치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다. 시작은 어려웠고 배울 것이 많았지만 나는 즐겁게 일했다. 내가 단순히 소비하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거짓과 배신에 묻혀있던 진짜 나 자신을 서서히 되찾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믿으며 모든 행복을 결혼에 거는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신중함을 배웠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으며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마음가짐이 바뀌니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잠겨있지 않고 앞을 보려 노력했다. 진우 오빠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진정한 가족의 힘을 느꼈다. 김 부장님과 박 여사님께도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들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선물을 드렸다. 김 부장님은 호텔 측이 조사에 협조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덕분에 경찰과 사회의 인정을 받았고 그 자신도 승진했다고 말했다. 박 여사님은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가씨, 이제 다 지났으니 괜찮아.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거야.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이제 안심하실 거야. 그래, 엄마, 나 이겨냈어.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마 내 새로운 삶이 궤도에 오른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봄날. 나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협력 작가를 찾기 위해 한 청년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갔다.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나는 한 유아의 마음을 빼앗겼다. 비 온 뒤에 낡은 골목을 그린 그림이었다. 젖은 청석길이 하늘빛을 반사하고 담벼락 구석에 들꽃 한 무리가 꿋꿋하게 피어 있었다. 색채 처리가 매우 섬세했고 세월의 흔적과 함께 생기 넘치는 희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옆에서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캐주얼 셔츠 차림의 깨끗하고 단정한 분위기의 남자를 보았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눈빛이 맑았다. 네, 아주 인상적이네요. 특히 빛의 처리와 이 낡음과 새로움이 교차하는 느낌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감상을 말했다. 그는 내가 요점을 짚어 말하는 것에 다소 놀란 듯했고 이 그림의 창작 배경과 기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화 중에 나는 그가 한지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 전시회의 큐레이터 중 한 명이었고 미대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큐레이터 일을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하고 있는 공익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나중에 교류하고 협력하자며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 후 우리는 실제로 예술과 프로젝트 일로 가끔 연락을 했다. 주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문적인 문제를 논의하거나 좋은 전시 정보를 공유했다. 지훈 씨는 항상 요점 있게 말하고 온화하고 예의 바르며 선을 넘지 않아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얼마 후 내가 하던 공익 프로젝트에서 작은 성과 전시회를 열 준비를 하게 되었다. 장소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다. 나는 지훈 씨에게 연락해 보았다. 그는 아주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실용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전시 준비 현장에 와서 조명과 동선을 조정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전문적이고 참을성 있었다. 전시 준비가 끝난 날 다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지훈 씨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아파트 건물 아래 도착해서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별 말씀을요. 도울 수 있어서 저도 기뻤습니다. 지훈 씨는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어스름한 불빛이 그의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보며 갑자기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민서 씨, 사실 제가 예전에 몇몇 자리에서 민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민서 씨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이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나는 연민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과 감탄을 보았다. 다 지난 일이에요. 나는 후련하게 웃었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죠. 네, 맞아요. 그도 웃었다. 그리고 내게 작고 정교한 종이봉투를 건넸다. 이거 선물이에요. 비싼 건 아니고 예전에 스케치하러 갔다가 낡은 화집 한 권을 발견했는데 아주 특별해 보여서요. 민서 씨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나는 그것을 받았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선물 때문이 아니라 이 적절하고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선의와 이해심 때문이었다. 고마워요. 기대되네요. 내가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온화하게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했다. 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내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그 오래된 화집을 펼쳤다. 안에는 지난 세기의
몇몇 유럽 작은 마을의 풍경 판화가 들어있었다. 조용하고 아득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창밖의 도시 불빛을 보며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심지어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옅은 즐거움까지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나와 지훈 씨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저 마음이 맞는 친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새롭고 건강하며 마음을 놓게 하는 관계였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아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고 신뢰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자아를 갖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화집을 덮었다. 침대 협탁 위에는 오래전 나와 부모님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액자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아빠, 엄마, 나 잘 지내요. 정말로요. 그 예전의 상처와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나는 내 것을 되찾았고 내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도 찾았다. 미래에 또 어떤 풍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이현우와 최수진에 관해서는 그들은 그들만의 인과응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세계는 이미 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돌아온다.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나의 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해방이었으며 과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에 가벼운 전진이었다. 내일은 미술 전시회가 정식으로 개막하는 날이다. 햇살은 분명 아주 좋을 것이다.